네, 여러분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예, 예.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식사하셨고요? 예, 예.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10일이에요. 예. 오늘 1월 10일이고, 수요일입니다만. 벌써 한 해가 다 갔네요, 벌써. 벌써.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예, 예. 우리 이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 교수님의 프로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원래 원적이 충청도입니다. 충남 예산. 예산이죠. 예, 예. 아버지 어머니 다 예산 저쪽입니다. 엄마 다. 아버지 어머니가. 네, 6.25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6.25로 해가 정착을 해버렸어요. 6.25 때 부산으로 내려가셔가지고. 피난해가지고 정착을 했고. 부산 중학을 나오셨나요? 부산중학, 부산고등학교. 부산 중학, 부산 고등학교. 고려대학 사학과. 고려대학교 사학과. 예. 그래서 박사학위를 거기서 마지막 박사는 거기서 받았습니다. 고려대학에서. 근데 보니까 인디아나 대학교. 예, 거기 박사 과정 했다가 마지막 최종은 고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무리 못했죠? 좀 그랬습니다. 예.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예, 예.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뭐 장학금이 떨어졌다든가. 예, 좀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잘리셨구나. 하여튼. 그러셔가지고 고려대학교 예. 사학과에서 예. 박사학위를 받으셔가지고. 원광대학에서 31년 동안 서양사 강의했죠. 31년. 31년. 거기서 평생을 묻었습니다. 다른 데 있지도 안 하고 31년 동안 네. 거기서. 예. 그런데 대한민국에 예. 특히 서양사학 또는 또 역사학 예. 전공자 중에 예. 우파가 굉장히 없잖아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도 찾기 어려울 겁니다. 10분의 1도. 예. 제 기억으로는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의 박지양 교수. 예. 그렇죠? 박지양 교수. 예. 또 서양사학과입니다. 서양사학과. 예. 그리고 거의 역사학계는 좌파인데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 저는 이제 87 체제 이후에 우리나라를 망친 세 가지 그룹이 있다 봅니다. 전공, 법학. 그죠? 법학. 그다음에 이제 언론은 신방과 언론. 그다음에 사학입니다. 요 세 분의 전문 지식인들이 저는 87 체제 속에서 나라를 망쳤다고 봐요. 30년 체제, 30년. 좌경화돼 가지고. 법, 역사, 언론 쪽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야,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좌경화에 그 강만길 교수님, 제 의사. 그렇죠. 강만길 교수님이 책임져야 돼요. 한국사 자경화시킨 원흉이에요. 고려대학교 강만길. 예. 역사학계에서는. 예. 예. 고려대학 강만길. 예. 그것이 그분이 운동권들, 주사파들. 네. 다 자기 후배들. 네. 같이 무리해가지고 강만길 역사학을 좌익의 운동꾼들의 이념적인 무기로 제공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자경화시켰어요. 머리 내수를. 역사 인식을 자경화시키니까 거기에서 정치가가 배출되고 그렇지. 거기서 교육이 배출되고 교육, 언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치인, 마지막 파이널 끝장왕이 문재인이에요. 왜냐? 문재인이가 4.3이 민중항쟁이다 라고 발언한 것이 강만길 교수님이 30년 전에 이야기한 거 그대로 한 거예요. 논문도 마찬가지고 그 책을 그 교재를 읽고 내 의식 속에 역사의식으로 그렇게 작용화시킨 게 강만길 교수예요. 백낙청이하고 서울대학 영문과 백낙청, 그다음에 한양대 이영희 교수, 그다음에 강만길 교수. 이 사람이 좌파 문화권력 3인방이에요. 3인방. 고려대학교 사학과라는 데에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좌경화시킨 거지. 그 운동꾼들이 막 200명, 300명 들어와가지고 강의 듣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 또 가가 그들 토론하고 또 직계 제자가 되고 한국사. 그 정계 또 진출하고. 그 친일파 청산 유명한 거예요. 그렇죠. 50년 동안 친일파 청산 하라고 외쳤는데 결국 노무현 때 완장 찼잖아요. 친일파 청산위원회. 근데 자신은 친일파 위원장 완장을 찼는데 친일 반일로 해가지고 국민들은 두동강 낸 분이에요. 두동강. 그렇죠. 기가 찹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이준선 교수님 말씀을 초반에 좀 들었습니다만, 그 이준선 교수님의 어떤 역사학관이랄까? 네, 역사관. 역사 인식이 어떻다는 건 여러분들 뭐 익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 대표도 하셨고, 네. 정말 역사 전공자로서는 매우 드물게 이른바 우파, 대한민국 정통 세력의 입장에서, 서 오셨던 거죠. 네. 그러시다가, 대한애국당. 예. 그때 대한애국당으로 들어가신 맞습니다. 거죠? 예, 대한애국당. 그게 2017년? 예, 3년, 지금 한 3년 반 활동했습니다. 거기서. 애국정책연구원장. 예. 제 네. 마지막 인생을 거기서 불태웠는데, 아하.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셨다가 지난번 예.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 예, 사상구. 그때 국민의힘은 누구였죠? 장제원. 장제원이었구나. 예. 당이 글로 가라 해서 간 거예요. 네. 참 그런 경험까지 당이 하시고. 오대에서, 예. 어허. 제가 그 이후로, 군도덕인데, 네. 거기 출마한 이후로 서울에 와가지고, 그 길바닥 스트리트 연설 있잖아요. 예. 그게 진절머리를 나가지고, 지금부터 지금 많이 이제 안 해요. 그때 너무 하루에 2번, 3번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2주 동안을 연설에 이제 죽여가지고 길거리 연설에서 그 이후로부터 연설하는 횟수를 줄여버렸어요. 질려버렸어요. 그때 아주. 예. 대단히 참 흥미로운 경력을 갖고 계세요.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도 하셨고. 맛을 조금 봤죠. 보신 거죠. 맛배기. 예. 네. 맛배기. 예. 그게 이제 뭐 그 유명한 막스 베버가 예. 바로 그 현실 정치 실제로 국회의원에 출마했는데 그렇습니까? 여러 번 떨어졌죠. 그렇지만은 그 위대한 저작을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소명. 그렇죠? 직업으로서의 소명. 예.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아주,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주제죠. 윤석열을 중간평가한다. 국민은 김건희가 뭘 해주기 바라나. 한동훈 정체성은 왜 보수를 낙담케 하나. 정말 보수의 심정을 다 담은 토크가 될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윤석열을 중간평가한다. 네. 한번 평가해 보시죠. 지금 이제 20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20개월 지났는데 이제 급하니까 우파에서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제 대리사 비사에 앉혀가지고 결국 이제 20개월이 지났는데 네. 이제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한다면 자, 그 전에 예. 지금 20개월이 지났는데 보수 우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예. 전 검찰총장을 끌어온 게 예. 결과적으로 성공한 겁니까? 현명한 겁니까? 아니면 실패작입니까? 그게 참 민감한데요. 저는 처음부터 그걸 반대를 했거든요. 그분 끌어들인 걸 언론이 띄어가지고 조선일보를 위주해가지고 신동환이 뭐니 해가지고 트럼프 향내가 난다니 김대중 칼럼이다 해가지고 이런 아퍼레이션 몇 사람이 작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언론을 가식으로 국민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뻥튀기를 해가지고 큰 인물이거든요. 몇 집보다 더 과대평가되면서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온 것을 반대를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우려하고 적폐청산을 과연 정말 칼을 댈 수 있느냐 우리가 많이 우려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평가를 해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 인간성의 신뢰성이거든요. 믿음. 저 사람을 왔을 때 내가 이 진지에서 내 이 우파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 진정성이거든요. 그냥 허공이 되고 이게 아니고 후보 시절에는 맛보기식으로 막 펑펑 했는데 실제로 권력을 잡으면은 정말 사람에게 나쁜 이데올로기에 엎혀서 정말 때리가 피를 흘리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50이 안 되죠. 미흡하죠. 미흡하니까 결국은 뭐 왜 데리고 왔냐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그 우파들이 지금 실망한 게 많다 이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보기 어렵죠. 성공적인 작품을 보기 앞으로도 3년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이분이 얼마나 학습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5.18 묘지에도 흘릴 게 아니고 현충원에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하겠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느냐 말이세. 그 의식이 부족하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은. 그렇지. 그래서 저는 아직 한 45%, 아직 50% 되려면 아직 더 멀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지금 2022년, 23년, 24년 3년 차가 됐잖아요. 네, 3년 더 접어들죠. 네, 접어들고 있는데 자,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단추를 잘못 깬 게 청와대 이전 문제거든요. 청와대 이전만 안 했으면 저는 점수를 더 높여주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용산으로 커브를 트는 바람에 모든 것이 흥그러져 버려요. 예산 문제. 예. 그 다음에 제주도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 가서 굽신거리는 거. 그 용산 2, 300가 그거 빼가지고 하자는 거 굽신거리면서. 네.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그것이 어려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하고 그 공간을 옮기는 그 과정에서 아쉬운 소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 그게 네. 빅딜. 네. 예산.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또 한 바퀴 돌았잖아요. 양산이다 뭐 언니 하면서. 그래 안 해야 되는데 또 마누라 정치가 이루어졌잖아요. 초장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또 앞으로 하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단 막을 쳐버리니까 이분이 용산으로 간 거며 마누라가 한 바퀴 싹 전직 그 영부인들 언니 하면서 돌아는 것이며 해가지고 막을 쳐버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벌써 처음부터 라인이 리미트가 쳐버렸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게.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그 경호 문제, 예산 문제, 경호 문제. 용산에 그 마약 사범이 뭐니 했다가 경호 문제를 해가지고 아침에 아크로비스타 가지 저녁에 해지 얼마나 용산에 혓바닥 났잖아요. 경호팀들이. 그러면서 결국은 이태원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원오브댐 경호 문제 아니에요, 이게. 마약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헝클어졌는데, 근데 이제 운이 좋은 분이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한국의 재래식 무기가 각광받으면서 바이든하고 나토에서 연일 작년에 불러제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해외 무슨 뭐 관광이라 하기 어렵지만 네. 세일주에 핑계대고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한 오버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외정하고 내정이 이 내정 계획을 힘으로 외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바탕으로. 거꾸로 했어요. 수술이. 밖에 거를 세일즈 외교로 포장을 하면서 국내 문제를 희소화시키려는 의식이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직접 지휘해야 될 것도 국무총리라든가 한동훈 장관한테 맡겨버린 식이 돼버린 거래요. 밖에서만 빛 좋은 대사구천 잔치를 막 벌이면서 뉴욕에 가서 뭐 잉글리시 송도 부르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일주일 지나면 그거 거품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부산 엑스포다 뭐 하면서 보니까 용산에서 어떤 진정성, 뉴스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뻥튀기를 하는 것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 안 간 것이 언론과의 소통이라 했잖아요. 언론과 소통은 국민과의 간접적인 소통 아닙니까? 그 MBC 문제 이렇게 있다면서 지금 세계에서는 아마 소통 잘 안 하는 대통령으로 지금 3대 지도자로 소문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국내 개혁으로는 노조 개혁하고 지금 교육 개혁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국무총리라든가 장관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노조 개혁이라든가 교육 개혁은. 국민들한테 위원회라든가 박사를 모시고 토론도 계속 벌리게 하고 한 달, 두 달. 그리고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듣고 또 국민들 TV나 설득도 하고 하면서 교육 노조 개혁은 대통령이 눈물로 호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요. 얼마나 교육 개혁이 심각해야 되냐면 유치원 2년 동안 이것도 헛짓이에요. 왜냐면 유럽에는 데이터 보면은 이미 5살, 6살 때 국민학 1학년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산업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2년, 3년 빨라요. 응? 예.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6년 하는데 사실 6년도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걸 5년으로 하고
초등학교를 6년 하면 연 유치원 교육 예산을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경제 건설. 지금 뭐 이 전쟁이 두 군데 터졌는데 유럽하고 미국에는 공장 짓는다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포탄 만든다고. 네. 근데 우리는 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육 계획이 뒷받침 해줘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출산율 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좌익 척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적폐청산 문제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거 인구 절벽되는 거. 인구가 없어지면 나라는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신이 직접 호소를 해가지고 그렇죠. 장관을 한테 맡겨서 했다가 큰일 나니까 자른다 이게 아니잖아요. 직접 실험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유관이라든가 찾고 김건희 여사한테도 당신 걔 좀 처리해 해서 한 마리 정도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양자들 어린애들 오라 해가지고 한 자식들 한 두세 명. 왜냐면 그 터키의 그 케말파샤 케말파샤도 결혼을 안 해가지고 예. 양녀를 뒀어요. 그리고 재산도 물려주고 이승만 대통령도 자식이 없어가지고 양자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본보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떠나서. 그럼 김건희 여사가 지금 개고기로 해가지고 지금 개고기 먹자 해가지고 그 법안이 뭐 통과됐다는 거 제가 쇼크를 받았는데 먹지 말자. 먹지 말자. 못 먹는다. 지금 개고기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거든요. 사람 양육을. 그럴 때 이 국민정서하고 너무나 빈트가 안 맞다는 이야기라. 헛다리라.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좌파 청산 문제도 법무부 장관한테 맡겼잖아요. 근데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맡겼는데 한동훈 장관도 또 딴 놈이 포리티컬 앰비션이 들어가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나왔잖아요. 네. 이거 누가 할 겁니까? 그 검찰총장도 광주 출신에 있는 사람들 광주 출신이죠. 네. 그것도 뭐 5.18 가서 영화 보고 이랬는데 보니까 우리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게 결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좌파청산하고 윤석열, 한동훈 검찰총장 이 3인방하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지금 엇박자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으로 이 사유체계가 보수 우파가 아닌 거죠. 아니, 그 김건희 여사가 그랬다 그래요. 최 목사한테. 우리는 뭐 우파한테 신세는 졌는데 우리 속은 아니다. 완전히 다 까버려 버렸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렇게 가볍게 입을 놀리고 말해요. 우리 이 교수님 보시기에 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려고 말하는데 네. 저는 잘한 것이 뭐 잘한 칭찬도 해주면서 이야기합시다. 너무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망가뜨린 거를 마치 트럼프가 물러가면서 복원한 것은 하나의 기여한 것이 플러스를 점수를 주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더 중요한 것이 한일 관계를 보고 있는데 네. 한일 관계를 박근혜 정부 시절로 일단은 복원시켰다는 거 그 점은 제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 가장 높이 평가할 게 한미일 동맹 관계를 결속시켰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방산 수출을 하면서 네. 두 번째 전쟁에서 좀 기여를 얻었고 또 인사 문제에서도 뭐 국방장관, 네. 신원식 국방장관 그리고 이제 통일부장관 교체를 하고 김명호 장관 그다음에 이제 그 노조관계 김문수 위원장 한 거. 이 세 사람 거는 나름대로는 박수 칠 일 아닌가. 우파의 어떤 그 기대한 인물로서 어떤 뭐 나름대로는 저는 잘했다고 평가를 해주고 박수를 좀 치주고 싶습니다. 근데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예. 한일 관계를 복원했는데 예. 왜 지지율에는 영향을 못 준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들이 그걸 다 결국은 이제 문재인 이재명 이 관계에 적폐청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네. 5년 동안에 고위공직자들이 탈원전이든지 많은 수사를 했잖아요. 박지원 문제에 대해 서해안에서 어부또 헤엄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모든 것을 수사는 진행되었는데 왜 사람들 피리미들만 잡아 쫓겼지 왜 정말 책임질 고위공직자 확실하게 손본 게 50억 크게 박영수 네. 그거 한 사람 1년 넘어 끙끙끙 하다가 간신히 억지로 잡아온 거고 그거 한 건밖에 더 했습니까? 10건 수사했는데
박영수 50억 크륵 잡아놓은 거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박영수는 끈떨어진도 아니 힘이 없으니까. 어? 네. 이 사람은 해도 되겠다. 해서 감옥에 쳐는 걸 우리는 그래 보여.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저는 견해가 다른데 끈 떨어져서 넣은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집어넣은 거죠. 어쩔 수 없이 10건 중에 하나 어쩔 수 없이. 엄청난 비리가 많은데 그중에 일부만을 문제 삼아서 넣은 거 아니겠어요? 그 다른 사람들 그대로 있잖아요. 탈원전도 그렇지, 서해안 그 사건도 그렇지, 문재인 그 USB. 네. 그건 반역죄 아니에요? 네. 그 수사하다고 말해버려. 수사도 안 하고 해. 오라 하지도 않고. 저는 이제 한미 동맹 를 아주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고 예. 그다음에 한일 관계를 개선한 거. 예. 이건 뭐 그 원칙은 뭐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은 뭐냐면 국민들한테 설득을 예. 그러니까 현대 정치는 결국은 여론 정치잖아요. 예. 근데 근본적으로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안 돼 있다 이거예요. 네? 예. 예컨대 지금 역사학을 전공하셨잖아요. 예.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려고 하는 거 마치 꼭두각시처럼 비치는 거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극히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 이제 그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네. 바이든 정부 시절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체들 몽땅 데리고 네. 미국에 투자를 다 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그렇죠. 전기자동차, 예? 전기배터리하고 해서 이 3대 전기자동차 배터리하고 이 반도체 이 세 가지가 21세기 핵심 사업인데 기업체 돈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가져가 가지고 미국에 가서 다 설치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내에 우리는 어쩌란 말이에요. 이런 것부터 심각한 문제 이게. 과연 우리가 한미 동맹을 껍데기 강화하는데 안 남았어요. 껍데기. 네,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실속이 있느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는 예.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야말로 안보의 절대적 수호자라고 하는 그런 고마움도 있는 반면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른바 데프트 가스라 미략 같은 거 그걸 통해서 이 조선이 일본한테 먹히는데 미국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결정적 역할을 했죠. 네?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그런 것이 사실 그 DNA 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의 35년간 그 강압 통치 기간 동안에 한국인이 일본으로부터 당한 그 피해라는 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물론 그 피해를 당하지 않은 그 가족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거기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충우 박사가 그런 말 했는데 이 지정학적인 그런 한반도가 있잖아요. 네. 그런 국제 정세 속에서의 전략적 마인드로 전략적인 스트라테직 마인드를 가지고 국민들이나 위정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를 잊어버리자 이건 아니에요. 네. 지금 뭔가 급하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핵을 가진 전체주의 국가입니까? 네. 거기에 한반도가 비핵 국가로서 반도가리 38선으로 해가 딱 이 나라만 있으면은 이건 동맹이라든가 연합이 아니면 이 생존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적 속에서 새로운 동맹이 짜집기죠. 미국이라든가 일본은 우리 생존을 위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전략이라고 이래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아무리 정치적으로 초벌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면서 갔다면 나는 국민들도 나는 이해를 했을 걸로 봐요. 근데 마치 무슨 뭐 그냥 전제 군주가 지시하는 것처럼 야 이대로 가야 된다는 식으로
몰아간 그 후유증이. 아니 그 매사에 일본뿐만 아니고 네. 외국에 나가고 뭐 이런 한 매사에 모든 게 그렇다고 봐요. 그게 일본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승만 대통령도 지금 뭐 독재자니 권위주의자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지만은 50년대 제 어린 시절에 네. 그 라디오 방송을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그렇죠. 코로나 토크쇼는 안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 라디오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하는 방송이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다리미질 하시다가 라디오 방송 틀잖아요. 네. 우셨다니까요. 아.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하면서 계속 20분, 30분 그렇죠. 설득하는 거예요. 이런 그렇죠. 법안, 저런 법안. 왜 공산주의가 나쁘냐. 우리가 어떻게 건설해야 되느냐. 그렇죠. 희망을 가지자. 그럼 모든 국민들이 그 라디오 연설 시청률이 엄청났어요. 그걸 어떻게 배웠냐면 2차 대전 때 그 프랭클린 델라웨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라디오 방송했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렇죠. 어디 갔어? 그걸 아마 이승만 박사가 그 하와이 망명 시절에 국민들과 소통을 배운 것 같고 네. 처칠이 런던에 쫓겨갔을 때 네. 공항 차관했잖아요. 네. 그때 처칠한테 드골이 라디오를 하나 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루 종일 라디오 가지고 그 레지스탕스하고 프랑스 국민들에게 방송을 하루 종일 했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소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네,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소통이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이라든가 대통령학이라든가 그런 거를 참여들한테 배워가지고 그걸 자꾸 이제 자기가 뽑아먹고 자세를 낮추고 배워야 되는데 몇 번 보고 이렇게 해서 뭐 됐지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거의 지금 거의 광산의 멘토가 거의 없어요. 예. 보고서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자 찌라시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보다 위에 스승한테 자기가 머리를 쪼가리면서 각각 좀 이렇게 한 수 부탁합니다. 이 자세가 안 돼 있다니. 자세가 아직도 어깨가 건들건들 하잖아요. 건들 비슷하게. 그게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민심을 두려워하는 그 자세. 이게 굉장히 그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입에 바르는 소리 같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거든. 그게 왜냐면 제가 눈이 이야기지만은 법한 사람들을 왜 망쳤냐면은 네. 법한 사람들 중에서는 정계에 세 부류가 있습니다. 네. 판사, 검사, 변호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눈이 이야기지만 정치가로서 성공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변호사 쪽이에요. 왜냐하면 대중들의 이 수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판에 변호사하고 때문에 대중들의 눈높이로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자세가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어요. 네. 대화도 해야 되고 수임한 사람들한테. 그러나 판사라든가 검사들은 네.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선민의식에다가 고시를 했는데다가 자세가 이게 꼿하다니까 자세를 한 번도 그렇지. 검사 출신들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판사 출신 정치인 한 사람들을 꼿꼿해요. 이것이 안 내려앉다니까요. 평생까지 그게 그 직업병이 직업병.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상사들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습관돼가지고 네. 못 고친다니까. 자,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내년 총선 우리가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는 이유가 예. 지금 4월 총선이잖아요. 참 이게 큰일이에요. 과연 4월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지금 이제 예측하기에는 박빙 승부를 보거든요. 제 지금까지는. 왜냐? 각 여당, 야당마다 그 리스크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재명 리스크라는 게 있고, 여기는 김건희 리스크. 그러면 이게 또인또인식으로. 네. 그래서 어떤 것이 막판에 부각이 되냐, 어떤 이슈가. 그게 이제 고비가 하나 되는 거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정세 분석가들은 지금 야당의 그 탈당, 이낙연이가 나오면은 이것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제3당의 그거 두 가지가 좀 변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낙연이 나가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야당으로 해서 균형이 삼국지처럼 지금 굉장히 야당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낙연이 그걸 흡수하면서 야의 큰 두 당, 그요. 그 다음에 이제 국힘당으로 해서 이것이 밸런스가 취해지면은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빙의 승부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힘당 쪽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예, 저는 지금 현재로 그러면 굉장히 낙권적으로 보시네. 조금 낙관적이죠. 조금만. 왜냐하면 그 탈당하는 이낙연 탈당하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문재인 리스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표를 깎아먹을 것이고 예. 또 이제 탄핵 당했던 그런 그 수업 학습 효과도 있잖아요. 네. 또 촛불 민심이 2016년이나 17년처럼 와 이렇게 대군 아니단 말이에요. 민이 조그만 군단이 숫자가 좀 그런 작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저는 이 교수님의 낙관론에 그게 적중할지 예. 그건 이제 모르는 거죠. 예, 예. 3개월 후니까. 근데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지금 이게 윤석열, 김건희 심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이제 네. 세 번째 아까 두 번째 토픽이지만 이제 김건희 리스크가 얼마나 커지느냐 이게 계속 이제 특검으로 가가지고 이제 언론을 타면서 이게 불이 붙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비슷하면서 역전패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 제일 우리 김건희 리스크를 논하기 전에 예, 예. 근본적으로 이번 선거의 문제점은 윤석열 리스크 아닙니까? 그런 이제 저 다른 이상로 기자 같은 거는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로 부부 리스크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사람 다.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3년차 국정 운영이 결국은 실패작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패작인데 어떻게 총선에서 실패작인데 특히 경제, 노조, 교육 예. 이 문제들 성과가 없어요. 물론 뭐 2년 만에 막판에 할 수 있다. 뭐 사법부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장악한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당신이 국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실험하는 진정성에서 사태의 심각성에서는 네.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지도자로 볼 때는. 그럴 때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로 볼 때 보수파도 만족을 할 수가 없죠. 솔직한 말씀 드린다면은.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후하게 나오는데도 30%를 못 넘잖아요. 예. 그러면 30몇 %, 그 다음에 반대 여론이 60%잖아요. 정당 지지도도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네. 정당 지지도도. 아니 정당 지지도도 뭐 국민의힘이 뭐 앞서는 데도 있고 뭐 뒤서는 데도 있는데 이게 과연 대통령 지지율이 30%고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 지지율이 낮더라도 네. 부정적 여론이 이렇게 많은 적은 이건 그야말로 사상 유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4월 총선에서 이런 도식으로 간다면 예. 국민의힘이 대패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비슷하다고 보냐. 이제 반전 카드가 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이 이제 다른 이제 실버 리볼루션을 제가 미래한국식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실버 리볼루션. 그래서 60, 70년대 저 올드맨들이 올드가이들이 6, 70대 이상. 60대, 예, 이상의 이제 올드가이들 실버 팀들이 또 한 번에 어나더 실버 리볼루션이라고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절박해요. 총선에 대해서 이 노인들한테 이제 실버 쪽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망가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또 저 우파들이 결집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번에 저 손상윤당하고 그다음에 저 변호사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 같이 고영주 변호사팀들하고 했고 또 황장수 팀하고 정강 목사팀하고도 정책 연대를 해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흩어지면 죽는다 해가지고 또 이상루 기자가 제3당에서 굉장히 전략적 대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또 당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실버 리볼루션 또 하나의 실버 리볼루션하고 뭉치면서 이것이 억지로 메꾸는 거지. 억지로 빈칸을 억지로 그렇게 하면서 비수산판으로 가는 구도는 아닐까. 약간 그런 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 제가 이렇게 억지로 좀 해석을 안타깝습니다만 그렇게 봅니다. 희망사항이고 네, 희망사항.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아닌 지역에서 뭐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게 너무나 미미하고 지금 위력적이지가 못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듯이 정치적으로 사실은 초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초짜라고 인정을 하고 자세를 낮추고 배우면서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최선의 수가 뭔가를 한데 고민해야 되는데
이분이 사시에다가 서울법대에다가 사시에다가 검사 검찰 출신 이런 그러고 이제 한 번도 정치 국회는 안 한 상태에서 이 권력을 잡은 이런 모든 구도가 자세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전혀 하나의 여건도 하나의 몽둥이도 안 맞은 그런 상태에서 권력을 쟁취했잖아요. 그러면 딱 볼 때 한국 현대에서 내보다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1분 60분 수업하면 59분 이야기한다는 게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자세를 낮춰줘야 되고, 지금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왜 위대한 정치가들이 다 시련을 겪잖아요. 모세든지 처칠이라든가 드골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다 그 시련 속에서 위대한 인물을 크는데, 내가 구수해가지고 이래 내 살 길 가다 보니까, 청와대로 가버린 거야. 권력을 다 줘버린 거야. 야, 이거 나의 과거의 길이 I was right. 그러면 내 식으로 가자. 내가 잘못됐으면 머리에 이마가 피가 깨졌으면 이거 뭔가 잘못된 공부를 해야 되겠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 되는데 내가 구수하고 검사에서 술도 마시고 깡술도 마시고 이렇게 저래 노란 그런 폭탄주도 하고 이런저런 것이 엄청나게 자기한테는 권력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아, 내한테는 나는 반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언론이 막 사방으로 꽃다발에가 띄워주니까, 나쁘게 말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걸 응투를 해도 지금 너무 이거 덩치가 커져가지고 지금 이 권력을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교수님 말대로 실버 리볼루션이 일어나가지고, 예. 이번 총선에서 또 다 찍어준다면, 내가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내가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하지. 그럼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주주장창으로 네. 대안이 없다고 막 언론사니 시민단체에서 막 주구장창으로 그걸 지적해 주면서 하면 또 좋아. 근데 이 사람 아니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막 언론이 막 세대고 서대 제끼는 거 알지? 언론이 막 세제끼고 그다음에 그 서대 제끼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옮아갔단 말이야. 그 서 제끼는 게. 그러면 한동훈이라든가 윤석열 두 팀이 두 사람들 서로 비슷한 사람들인데 차분하게 이거 아닌데 해가지고 반성할 시간을 언론이 주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먹히고 있다고 보세요? 나는 안 먹히고 있다고 봐요. 예, 안 먹히가 이게 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국면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 선거는 이대로 가면 나는 뭐 거의 100% 폭망한다고 봅니다. 저도 좀 좋게 이야기했는데. 네, 지금 우리 이 교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0대 이상의 실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찍게 될 것이다. 물론 그것도 저는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이 나와야죠. 근데 안 나오고 30%대에 머무는 걸 보면은 과연 실버 리볼루션이 이게 하나의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나는 그것은 굉장히 극소수의 어떤 희망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막판에 이제 그 윤석열 한동훈 팀이 실버 리볼루션을 줄 수 있는 먹잇감이죠. 미끼. 예. 미끼와 카드가 뭐냐 이제 변수예요. 미끼 카드가 실버루션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사라든가 그렇죠. 정책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왜냐하면 좌파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뭐 5.18 가서 눈물 흘리듯이 아니면 여기 우파들에게 눈물을 호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대안으로 어떤 쇼를 연출해서 정책 대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위기의식. 그리고 남북 한간에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전쟁 불수하는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식 국방장관이 뭐 200발 받았으면 400불 돌려주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식의 한반도의 그 위기 국면이 조성될 수가 있어요. 안보의식이. 예? 김정은도 하자 했으니까. 그럼 우리도 한번 하자. 한때 신인식 국방장관이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그걸로 남하면서 전면 폐지하면서 한번 합시다. 그런 위기 조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죠. 지금 아니 그게 저 정권마다 지금 이 하마마 이스라엘 전쟁 보면은
그 총리가 나우타샤가 굉장히 강공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레바논까지 지금 전선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푸틴은 전쟁을 통해서 23년 집권했죠. 전쟁을 통해서. 그 다분히 이제 일종의 포퓰리즘, 예. 그 보수의 안보 위기, 파퓰러, 예. 안보 포퓰리즘. 보수의 위기 의식, 또 안보 포퓰리즘, 또 이런 걸 자극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게 과연 먹힐까? 네, 먹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죠. 하여튼 현재로서는 저는 굉장히 비관적인 요소가 많다. 그러고 인사가 그 지금 저 법조 인사가 위원회 쪽에 이거 너무 지나쳐요. 그렇게 되면 판사니 검사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한데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그게 판검사하고 변호사 쪽하고 놀이 평생을 놀았지만은 국민들이 지금 지지를 안 하고 일을 한 것이 이 사람은 우리가 5060 때도 군인들 군발을 해가지고 인사할 때 지역이든지 전문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죠. 각 전문 분야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장차관이든지 위원회 하는데 모시고 이런 예의라든가 이런 격식에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기자 생활 하셨지만. 근데 여기는 그런 인사 문제에 고민하고 이런 그런 겸손이 없다는 이야기라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무조건 판검사지. 무조건 판검사인데 이 국민들이 이게 먹히 들어가냐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또 판검사에 검찰공화국이냐 이런 데 이제 있던 지지자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야당에서 검찰공화국으로 했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는 지지자 쪽에서 검찰공화국이 맞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자, 우리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뭐 시청자들 제일 그걸 궁금해 하실 겁니다. 한번 좀 정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명품백 가방 최재형 목사. 네. 그 사건 이후로 지금 이제 흔한 말로 잠수를 타고 있는데 3주 잠수죠. 네.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 대통령 부인 문제로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소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 영부인 문제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은혜를 많이 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도 내조만 하겠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금 벌써 2년이 지나갔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결자해서 책임져야 될 문제고 2021년 12월 26일 벌써 그 2년 지났잖아요. 네, 그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 그랬는데 이번에 그 최정 목사가 지난번에 6월 달하고 9월 달하고 두 번 만났는 거를 1년이 지나가지고 총선이 몇 달 안 남은 상태에서 그 기자들한테 그 줘가지고 그것이 숏카트로 하루에 항상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몇 개 봤는데 거기 보면 영부인의 품격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언행이 그 치부가 이거 퀄리티가 모든 것이 백일화에 완전히 까발려졌단 말이야 이게. 근데 그거 조회수가 10만이 넘어요. 어떤 건 50만 돼요. 그 침을 뱉은 거며 뭐 반말 비슷하게 한 거며 다리를 꼬은 거며 그러면 이제 더 비극적인 거는 들어가자마자 300만 원짜리 뷰로백을 주니까 왼손으로 그거를 왜 그거 갖고 오세요 하는데 왼손으로 맞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받았다는 이야기라. 더블 이중으로. 그렇죠. 그래서 비슷하게 해가지고 10개 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선물이며 해서 이런 걸 볼 때 그러고 이제 사람 모아두니까 내가 같이 통일운동하자 해서 이제 막 그 정치에 개입한다든가 전화 받은데 인사 문제들 볼 때 이 최정 목사가 한 것은 야비한 건데 이 사람이 최 목사가 이런 짓을 안 찍었으면 이것이 이제 3년 5년 묻어가고 쉬쉬쉬 하면서 묻어갈 파인데 그렇죠. 그러다면 이 작물 창고 그 창고에 얼마나 많은 300만 원 500만 원짜리가 나갈 때 세 사람이 누가 대기 주기를 가방 들고 그러면 일주일에 이제 한 달에 2천만 원 명품이면 지금까지 검찰총장 시절에
그다음에 저 후보 시절, 그다음에 대통령 시절 해가지고 한 5년 되잖아요. 예. 5 해가지고 그걸 명품 가격 계산하면은 이거 장을 참고 그 가격이 억대 아닙니까? 그럼 이걸 마르코스가 막명하고 나서 민중들이 쳐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구두가 3,000켈리였대요. 그러면 이게 해결되느냐 이야기를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돌려주지도 않고. 돌려주겠다고 연락도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최 목사가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 예. 자기가 줬는데도 그 가방백을 받았으면 안 되는데 아예 주지 말지 그러면은 왜 줘? 근데 주고 난 뒤에 그거는 받았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느드러 떨고 앉아 있어요.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건 최재형을 탓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나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간적인 품격 문제까지 이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그 남자지만 여자들을 결혼할 여자, 그 다음에 이제 연애 좀 할 여자, 어? 외로울 때 연애할 여자, 같이 놀아도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룻밤 잘 여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잘못하면 사고 치고. 아니, 그러니까. 조심하시라. 이렇게 여자들이 여러 가지 네. 있잖아요. 같이 우리 배우자 남편으로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과를 보면은 전혀 어떤 배우자 문제, 뭐 대통령 돼서 영부제 이거 떠나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 여자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성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나 검찰총장 시절에 그 놀았던 물이 있잖아요. 사귄 그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아니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 돌아다닌 그 검사로서의 행동 거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히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든가 인격, 퀄리티, 미덕, 대통령의 지도자의 미덕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가 되면서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로 같이 덤태기로 가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그래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게 뭐 하루 1시간 이야기도 모자란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걸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무슨 뭡니까? 제2부속실을 신설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정말로. 그런 식으로 땜방을 하려 하겠죠.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보면은 정말 이게 이 양반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지. 총선 끝나면 제 추측인데 한동훈 장관이 고민에 빠진다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갈 것인가 난 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굉장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총선 지면은 당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거든요. 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동훈이가 보호막을 잘못 쳤느냐 그 사람 머리 좋은 그런 좋은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천재인데 그 다음에 김건희의 책임을 질 것이냐 한동훈이가 책임질 것이냐 그럼 사실 삼자가 언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둘 다 책임져야 되냐? 그렇죠. 당연히. 셋 다 점치게 되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관한 책임을 따진다면 이건 윤 대통령 본인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네. 이건 공동으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총선에서 패배하면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 요인은 저는 김건희 리스크 그다음에 그걸 커버해 준 사람, 보호해 준 사람. 그다음에 민생 경제. 아까 언급 안 했지만 지금 민생 경제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경제 문제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말 안 했는데 네. 보통 심각한 문제예요. 물가가 30%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는 물가가. 네. 먹는 것 때문에 밖에 점심을 먹을 수가 없어요. 10,000원, 15,000원 이만해요. 그러면 국민들의 수입을 30% 떨어뜨렸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지금 해외 순방, 세일즈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200~300을 썼어요. 작년에 선거만 하더라도. 그러면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갈 때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은 반드시 금금절약하는 그런 모션이 보여. 모션이 설득하고 불가피하게 간다. 작년에 무려 근 700억을 썼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작년에 13번 나가가지고 700억이라는 돈을 썼어요. 700억이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대동할 거 뭐예요? 그래 급하게.
그러면 이 분노가 그냥 제가 이야기했지만 청와대 안 가면서 돈을 또 썼죠. 외국에 세일 외국한다 썼죠. 돈을 팡팡팡 쓰니까 국민들은 아, 저 사람들 굉장히 대중들은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 정치가들 박정희, 네.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 같으면은 예. 국가 예산을 이렇게 군부 독자 할 게 아니라 예, 군인 정치가들 돈 이렇게 못 써요. 아까워서라도. 그 배고픈 시절에 있었잖아요. 전쟁 시절에. 네. 눈물 나는 이야기 참. 근데 모습은 내가 제일 잘났는데 왜 야단치느냐 이런 식이란 말이야. 아직도 얼굴 표정 보면은. 그렇잖아요, 얼굴에. 그렇죠. 어쩜 좋아요. 대안이 있는데, 또, 그럼 또 누가 시청자들 그럴 겁니다. 아, 이주신 교수, 대안 있으면 나오라 그래 하면 대안 타령하고 있어요,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국민들이 사람을 키우는 방식이 금방 하면 이거 뭘, 노래 잘하네? 그러면 정치인 되라? 바둑 잘하네? 정치인 하라? 탤런트들. 그 다음에 마라톤이라든가 뭐 축구 잘하는 사람들. 박지성이. 너 국회의원 하라? 그 사람 그래 키우면 되느냐 이야기예요.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축구 잘한다, 바둑 잘 둔다, 노래 잘한다. 탤런트들 국회의원 해라, 정치하라. 지금 젤렌스키 알죠? 코미디 한 거. 네. 지금 바닥이 미친 바닥 드러났잖아요.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전쟁 할 때 작년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공세 대실패하고 지금 하반마 이렇게 중동 전쟁이 벌어지니까 무기가 다 바닥 나니까. 예. 젤렌스키 리더십이 그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전부 원조로 해가 땜방 했는 게 지금 밑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응? 정치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훈을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밉다는 게 아니고 키우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들한테 다수 의석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너무나 그 빈약한 게 뭐냐면 아니 그게 이재명 되면 죽는다, 나라 망한다. 그거요.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한다, 표 달라. 아주 단순 논리예요. 사람 미친다니까요. 근데 그게 먹히지도 않을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의석이 부족해가지고 국정 운영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거기 제가 플러스. 그 다음에 의석이 없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해외 나가서 명품 쇼핑하고 목사한테 명품 가방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게 국민의힘이 의석이 없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고 막말로 민주당에서 마음에 안 드는 입법을 해오면 거부권 행사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국민의힘이 의석이 없어서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방탄단 역할을 못해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온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본인들의 리스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답답한 게 문재인은 청와대 가가지고 네. 야당이 이렇게 반발 있잖아요. 네. 어떤 수를 썼냐면은 행정부 장으로서의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도로 하는데 헌법이 걸리니까 그 밑에 하위 법률안, 조령, 재령, 법률안하고 밑에 그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명령권이 있잖아요. 조령, 재령. 이걸 가지고 청와대에서 이 우파들 적폐청산을 했지 않습니까? 이 국정원이든지 뭐 해서 아작을 내버렸는데 검사들 동원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든지 용산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신이 행정부의 명령을 가지고 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안 했다고 보고요. 제가 거기 동의하는데 자기가 최선을 안 한 거예요. 말하자면 내정에서 내정에서 당신의 철저히 적폐청산할 최선은 저는 다 안 했다고 봐요. 내정에서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이걸 하기 싫으니까 외국에 그만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 뭐 안 하니까. 그 원인은 이 사람의 하나의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검사로서의 갖고 있는 뭐 깡패 의리는 아니지만 검사의 의리가 있잖아요. 상명하복. 그다음에 주군인 문재인에 대한 주군에 대한 섬김. 그렇죠. 검찰총장을 해서 대통령을 갖다는 이야기. 검찰총장 됐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그걸 너무 잘 알아. 네.
당신을 오늘날 용산도로 가게 한 거는 바로 문재인이야. 우리 돈, 나토가 당신 그걸 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밤낮에 침실들이 했을 거 아니오. 그러면 원래 의리 사나인데 술 좋아하고 검찰총장 된 문재인 그분 옛날에 놀았던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좌파들 그룹들 그 의리 사나이 그건 뭐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되면서 한동훈은 맥이 떴단 말이에요. 한동훈도 자기 그 앰비션이 있는데 손에 피만 묻혀? 그러다가 작살나면 어떡하게? 나도 미래의 꿈을 꾸려면 그 복잡히 또 생각할 거 아니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해주길 바란다고 보세요? 그 결국은 이제 지금 총선 이후에는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외부에서 각하 이혼하십시오. 이런 말이 우스꽝스러리로 만화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만화로 가십으로 유튜브에. 그래서 각하 나라를 구하시려면 이혼하느냐 마누라를 구하느냐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 이런 부하들이 뭐 언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벌써 그런 소리는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그런데 내부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좌익 언론 유튜브에서 이혼했지만 내부의 참모들한테서는 그런 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응? 그런 소리를 할 사람이 있나요? 제일 문제가 정당 군대 기업들이 아무 문화가 말도 못해. 그렇지. 말도 못해. 다 이야기하는 건데 무조건 상사를 빨아제끼는 거예요. 성진이라든가 또 뭐 아부라든가 지역구라든가 뭐 해서 정치권하고 군대가 기업체들 그래서 그 아부 속에서 그 김기현이 울산에서 뭐 땅 짓고 햄찍을 했지만은 당대표 돼 가지고도 용산에 지침받고 그냥 그렇게 그냥 굽시거리면서 눈치 보다가 팽 당한 거 아니에요. 눈치 보다가 그러면 김기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국힘당 내부에서 자기다시 공천권 때문에 당대표든지 용산 쪽에서든지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생리화되었다 얘기예요. 그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성격 자체가 토론을 싫어하잖아요. 술판은 좋아하지만 술판에서 토론할 수 없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말 좋아하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사람이 또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해서 그런 성격이 또 콧대가 또 높잖아요. 또 어떤 경력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이든지 김건희든지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미리 안대로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종인 그래도 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도 갚버리고 하니까 아무도 멘토가 될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거예요. 그 이제 암세포가 덩치가 커져버린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하기를 국민은 바라냐 이거예요. 1차적으로 지금 3주 근신했잖아요. 일단은 방송에 안 나와야 돼. 제가 볼 때는 또 나옵니다. 근데 몸이 근질어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브레이크 없는 욕망이 전차라고. 어림없는 이야기. 지금 51살이면은 모든 성취라든가 욕망이든지 물질이든지 욕망이 50에서 55가 남녀 간에 이거 픽 절정기예요. 모든 것이. 몸 체력도 그렇고. 정신심리학적으로. 정신력적 피크라니까. 근데 이분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감옥소 생활처럼 언론에 안 미치고 자기가 코바나 콘텐츠 자기 그 조직도 있는데 그것을 안 할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몸이 건드려서 큰일 났어요. 국민들은 한 치끌하기를 원하는데 이분의 성격이 몸이 그지로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곧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주 대담하고 주도 면밀하게 굉장히 대담하고 주도 면밀하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이제 나오는 90 만들 거예요. 그거는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그걸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고안 간다든지 뭐 어쨌든 간에 정책적으로 사회 정책적으로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꼭 필요한 식으로의 이벤트를 남편한테 만들어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만들어줘야지 어쩝니까? 해줘야지. 그거는 안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이치 특검법이다. 네. 이건 총선용 악법이다.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렇죠. 이제 그런 이것이 전혀 이 주장이 근거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네. 법을 전문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제 국민들 정서가 이 도이치 악법을 이제 특검을 하게 되면은 네. 도이치 주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 조사를 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틀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 정서는 참 참 이거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어떤 여성을 심판대에 세운다는 것이 우리 정서에는 동양의 정서는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숙이라든가 김경희라든가 김경희 이런 것도 이 국힘당에서 거론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면 또 이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국민들의 정서에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까발리는 좀 스트레스랄까? 불만이 이런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데 상당히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소위 말하는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열기를 분출하게 하느냐 이거지. 예? 어느 정도는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해소를. 굉장히 저는 그 명품백 하나 받은 것으로 예. 윤석열 정권이 저는 거의 날아갔다고 보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게 지금 오늘 이 교수님은 뭐 총선에서 뭐 아니 좀 비슷하게 나온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김정숙이 네. 김정숙하고 김혜경이 이게 김혜경 법인카드고 김정숙은 이제 다른 문제인데 직접 물건이라 돈을 이래 뇌물가로 주고받아서 걸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카드 이래서 그러고 이제 현재 진행인데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가 한 5년 동안에 우리가 유출해 볼 때 상당히 프라이버리시게 이거를 많이 받았다고 상상의 날개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야기할 때, 김정숙 여사나 네. 그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거론하는 것은 그건 저는 정말 본질을 왜곡하는 물타기라고 봐요. 그건 본질이 달라요. 그리고 설령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걸 윤석열 정권이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야. 아니, 제가 이야기해요. 국힘당이 그 당시에 문제였으면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욕을 하면은. 그때 거론을 하다가 말더라니까요. 아니, 이건 김혜경의 편을 들은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법인카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못 잡아놓았잖아요. 수발 들던 5급. 네. 그 5급만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혜경이를 지금 잡지를 못했잖아요. 도이치 주가 이건 못한 거냐 안 한 거냐 봐준 거냐 이거야. 그거 하고 이제 그다음에 김정숙이 문제 자꾸 얘기만 하는데 보수가 툭하면은 야 김혜경 뭐 김정숙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참 내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물타기다 이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김건희 리스크가 물이 타지냐 이게. 도이치 주가 조작도 2년 동안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직접 부르지도 않고 서면으로 해가지고 무죄로 처리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다 털었는데 또 턴다 하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그거 아니 욕을 한다. 아니 서면 조사를 했다는 게 했죠.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서면 조사를 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도 아니에요. 예? 그럼 아예 수사를 안 했단 말입니까? 아예 수사를 안 한 거지. 서면 조사를 했다는 그게 발표된 겁니까?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죠. 공식적으로 어디가 확인해 줬어요? 그러니까 뉴스도 이렇게 난 것 같은데. 이거. 아닙니다. 예. 그래요? 예. 그건 팩트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 예. 법무부에서 나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요번에 그 나왔잖아요. 예. 어떻게? 예. 그걸 보면은 이건 법무부가 정말 이건 내가 볼 때는 김건희 설령 그게 사실이 하더라도 예. 이건 정말 법무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공적인 사정기관이 예. 이건 김건희 여사의 참 개인 변호인단이죠. 그건 야당의 주장에 맞다고 봐요. 응? 문재인 정부에서도 2년간 털털 털었다. 예.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예. 어?
아니 2년간 뭘 털었다는 겁니까? 하여튼 뭐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수사는.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네. 정확한 숫자는 지금 우리가 모르고 지금 야당에 주장하는 게 네. 30여 명이 네. 지금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게야. 네. 근데 왜 김건희에서 빼버렸네? 그러면?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사해가지고 들어갔으면 왜 김건희 여사가 제끼졌냐 이 말입니다. 그럼 봐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김건희 여사의 은행 계좌를 통해 가지고 네. 그 거래가 다 이루어진 그래서 거예요. 그거 다 신문 났잖아요, 방송에서 이렇게.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다 네. 모든 주가의 네. 매매를 중개했던 그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럼 재수사 특감하면 재수사 들어간다는 얘기 그죠? 재수사. 그 이명박 정부도 누구야? 이건 정말 국민을 너무 졸라보는 이야기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네. 회장이 지시하는 대로 돈을 몇 개 가지고. 다 주가를 사고 팔고 했다는 게 다 녹취록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뭘 탈탈 털었다는 이야기야? 그 수사를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빼버렸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는 제꼈다는 이야기네요. 김건희 건은 무죄로.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에? 그러니까 이제 특검하면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안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진짜 딜레마예요. 안 하면은 여론 비난이 60% 70%인데 하자는 게 안 하면 비겁한 대통령이 되는 거고 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4월 총선까지 가면은 치명상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가졌던 거, 그러니까 이 문제 되는 걸 결자해지인데 다 털어내야죠. 그래서 결자해지라는 말이 그 말인데 이제 근신하고 거기서 벌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도 많겠다. 장모도 벌은 돈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결단이 뭐냐 이런 이야기야. 그렇다고 머리 빡빡하고 저 스님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요 옳시다 해가 머리 빡빡하고 비구대가 될 수 없는 건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 족을 위해서 국힘당의 총선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죽겠습니다. I can die. 그런 정신으로 돈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으면은 영부인의 자격도 내려놓겠다는 것이 결심이 서면은 그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우리 그때 그 재단 헌납하라고 이야기가 이런 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덩치가 더 커져가 나왔잖아요. 결국 안 하니까. 그것도 한 방법이죠. 그리고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예.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미 영부인까지 된 마당에 그런 문제적인 요소를 다 털어내야지. 그렇죠. 그게 욕망이 전차라 그게 문제라. 그리고 뭡니까 이번에 그 최재형 목사한테 그 300만 원짜리 백 받은 거. 선물도 100 얼마? 플러스 선물도 뭐 엄청나죠. 또 선물 또 뭐 있잖아. 향수. 예, 그 170만 원. 180만 원. 예. 거의 500만 원 가까이 그다음에 뭐 지금 이야기가 뭐 그 사이에 양주 2병. 6만 원짜리인가 뭐 해서. 그걸 갖다 줬다는 30년짜리를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반납해야지. 아니 그거 아니라 지금 그러면 뇌물 창고에 작물 창고가 그 다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 고민 딜레마는 그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동안 5년 받으면서 비싼 거는 뭐 몇백만 애짜든지 뭔지 모르지만 도자기든지 이거를 다 주인 찾아서 돌려주고 완전히 털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보통 고민이 아니겠네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돼버렸네요. 이메일 누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카톡에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무슨 반응이에요? 지금 뭐 난리 났죠. 계속 난리가 났죠. 김건희 여사 잠 못 이루는 밤이 돼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욕망을 버려야 되는데 이 나이가 가장 욕망이 지금 불화산처럼 피크 철저으로 올라갈 때가 51, 52이에요. 남자 여자나. 어쩌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집권 3년 차 동안 지켜본 결론은 도저히 절제가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제어를 못 하잖아요.
마누라를 제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공식사장에 나타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그 제2부속실 설치하는 거, 이것 갖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되죠. 그거 갖고는.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답답한 일이죠. 대한민국이 대통령 영부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소위 말하는 국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게 국민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거는 국민들이 예? 사례 분별 없이 그냥 급하니까 뭐 사람들 정권에 저 사람 노래 잘 부르고 뭐 급하게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을 급하게 이걸 봐야 되잖아요. 검사도 하고 체킹도 해서 사람을 키우려면은 차차를 키워야 되는데 급한 지가 그냥 물소식이로 그냥 나무막대기 좋은 거 있는데 급하다 해가 불이 났다 해가지고 그냥 불소식이로 그냥 수십만 거나 마찬가지예요. 답답한 일인데. 저 아이디어 있으면 우리 윤상 대표님이 한번 이 아이디어를 내보십시오. 이미 아이디어는 저도 고갈됐어요. 그래요? 내놓을 만큼 다 내놨습니다. 네? 모든 거 다 내놓고. 영분 자격 그것만, 부인 자격만. 윤석열 대통령의 와이프라는 거. 그 직함 하나만 가지겠다.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내려놓겠다. 석박 사기, 주식에 벌은 돈. 예? 그 다음에 명품. 샤넬,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무슨 명예 코모라 콘텐츠. 아니 그거 말고 예컨대 영부인 자격으로 무슨 한국 방문회 추진위원회 고문 이런 거. 그 타이틀 그거 굉장히 많습니다. 허허. 그런 거 다 포기해야지. 다 포기하겠다. 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공직, 모든 사적 공적 자리 다 내려놓고. 대통령 와이프 고직하면 그러니까 이혼만 말아달라고. 이혼만 그 법적인 상태만 유지하고 살겠다. 조용히. 제발 이혼만 말아달라고. 조세핀 나포레옹한테 빌었거든요. 조세핀 나포레옹한테 이혼만 말아달라고 울고불고 기절쇼까지 했어요. 나포레옹한테 조세핀이. 근데 안 먹혀 들어갔죠. 자식에 대한 그 집착 때문에 나포레옹이.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나포레옹 영화 보셨죠?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왜 지금 하죠? 그거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이제 조세핀이 마지막에는 마지막 긴급 수단은 이게 쇼크받다가 까물어지는 연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 국력 여자들이 프랑스 해명 전후로 하나의 특징인데 그래가지고 몇 번 이제 나포레옹이 바람 피운 거면 뭐 해가지고 그 이혼을 하려고 했을 때 조세핀이 기절하면서 해가지고 넘겼단 말이에요. 바람 피운 거 이런 거나. 근데 이제 마지막에 자식을 못 가지니까 당신 이혼해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 또 까무러진 연기를 좀 했어요. 기절을 한 연기. 네. 근데 나포레옹이 제국의 그 개성 문제에 너무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밑에 부하들 이제 탈레니라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철저하게 그걸 코치를 했어요. 결혼 상대 다 돼 있다 하니까 결국은 강제 이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의 또 불행이 된 거죠. 나포레옹한테는 이혼한 것이 불행이었어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너무 늦었지만. 나포레옹하고 조세핀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차이가, 나포레옹이 조세핀이 바람둥이였지만은 결혼하면서 플러스가 많았어요. 바람둥이였다는 그거 빼고 뭐냐면 이 완전히 코르시가 촌놈이란 말이에요, 나포레옹이. 그래서 정계라든가 이런 산업계에 인맥이 거의 없었어요, 아는 사람들이. 프랑스 실정이 완전히 군발이거든요,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외에 기업체라든가 민간의 영역, 그 정계, 이런 거 누구 어떻게 하는 그 인맥 있잖아요. 물자 조달을 누구 하고 또 만남 누구 해서 하면 조세핀이가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정계라든가 이런 인맥, 기업계 이런 데 아는 사람 많으니까 나포레옹이 부족한 거를 많이 메꿔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프랑스는 내란이 아니란 말이에요. 좌우이게. 내란이 아니고 외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김건희처럼 좌판이 강남 좌편이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국내적으로는 안정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김건희 여사와 결혼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아내로서의 남편 침실 코치에서 덕이 되는 게 많았냐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많았냐 이런 문제가 될 때 조세핀이 가지고 있는 그 프랑스 정국에서의 그 정부 바라스와의 이런 인맥을 통해서 정계 이런 코치를 많이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지고 나이도 많았단 말이에요. 연상에. 그 10년 연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멘토를 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그 남편이 못 해주고 사고를 친 것이죠. 그게 차이가 나요. 나이가 많은 여성하고 결혼한 조세핀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12년 연하에 욕망에 응어리 된 지금 한창인데 그걸 죄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도 이야기한다면 나포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갔지 않습니까? 1812년 6월 달에 일주일 전에 그 별궁에 있는 조세핀한테 놀러 갔어요. 티 마시러 간다고. 그래서 잘 있습니까? 해가지고 티를 마셨는데 내가 사실은 러시아 원정 간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 내가 간다고 자랑 삼아 이야기했는데 네. 조세핀이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그 큰일 날 이야기다. 당신 그 망치니까 그거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조세핀은 나이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상식을, 정치가 상식 아닙니까? 상식 선에서 남편을 코치를 한 거예요. 그럼 조세핀 말 안 듣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세핀의 코멘트, 충고, 그 유명한 일화예요, 야사에. 한동훈 이야기 좀 해보죠. 예, 예. 우리 역사학자 입장에서 한동훈의 정체성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80년대 한동훈의 나이가 10살도 안 된 나이에요. 그러면 5.18이든지 제주 4.3 사건인지 6.25든지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지금 어린아이 수준 아니에요. 그런데 직접 경험한 사건이 하나도 없지. 아무것도 현대사에 배고프다, 전쟁 세다, 한글이 배고픈 문제, 경제 문제, 그다음에 내란 문제, 폭동 문제, 그다음에 해외 베트남 전쟁, 네. 이런 기억에 대해서는 인식이 거의 안 된 사람인데 지금 나서서 제주 4.3 사건 일반 재판 재심 문제 무죄 판결되며 그다음에 이제 광울당 가가지고 그렇게 한 헌법 정신하고 5.18 정신하고 이꼴을 한다고 한 거며 그다음에 발언도 동료 시민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온 발언이에요? 그 동료 시민이라는 것은 신조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역사학계에서도 신조어라는 말을 그 펠로우 시티즌인데 이 펠로우 시티즌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로베스피에르라든가 이런 공황위원들 이 공황위원들이라든가 프랑스의 그런 가두에서 연설할 때 혁명기에 프랑스 혁명기에 이 민중들한테 한 게 동료시민 펠로우 시티즌이라는 걸 쓴 거예요. 지금 혁명기도 아닌데. 그런 신조어는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금방 뜬 용어예요. 금방진. 예? 상식 밖에 금방 뜬다는 이야기. 역사를 모르는데. 그야말로 어줍지 않은 건방이죠. 거기다가 패션에다가 옷은 비싸게 입으면서 여기자들 의식한 게 비싼 패션쇼에 옷을 입는데 여기자들이 20, 30대 여자들이 깜빡빡 죽잖아요. 그 패션해가지고 완전히 미치면서 막 한동훈 따라다니면서 막 팬덤 현상이 여기자 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옷을 빠지게 가니까 말도 이러니까 그럼 그걸 또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멋지다고 보이나? 탤런트적인 정치인인데 네. 이런 정치인이면 지금 그 분단 국가에서 분단 시대 분단 국가에서 지금 이념 전쟁 자유 대결 이 심각한 문제에서 이런 팬덤형 정치가에 지금 51살짜리인데 이게 준비가 전혀 안 된 인물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걸 언론이 방방 띄우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렇게 다시 시민단체 팬덤 현상으로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잘하고 정신 차려 해도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주의 때문에 정신을 더 못 차린다. 주위의 이런 팬덤적인 으쌰으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이성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게 그게 우리 때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서 지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법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이제 인문사학이라는 공도라든가 역사라든가 경제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사람 그런 안목이 좀 지식이 있으면 보완이 되지 않습니까? 보완이. 근데 마누라도 법 출신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인도 그렇고 해서 법으로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법이 정치는 아니거든요. 만사가 법이지. Law is not politics. 그러면 이런 한동훈하고 윤석열의 아바타식으로 이런 멘탈리티가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술도 안 하고 이제 아주
원칙적으로 이렇게 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가천 청사 가면은 술 장사, 밥 장사하는 사람들이 죽으려 그래요. 왜냐면 꼬장꼬장하게 술도 안 마시니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소통을 안 하니까 대중들하고 자기식으로 자기의 잘한 랭귀지, 자기 의희,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재로서의 머리 회전력, 그리고 언어 회전, 유연성, 말잔치, 이런 걸 가지고 질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나 자기 머리, 자기 의식, 자기 노란 걸로 굴러갈 수가 있느냐? 할 때는 결국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5.18 사람 이게 났는데 더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이 교수 이 보시기에 한동훈이가 5.18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다. 정확하게. 그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느낌을 이제 받았어요? 어떤 시민단체, 우익단체들은 한동훈이가 오죽하면 광주 가가지고 광주표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이렇게 구걸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네, 그렇게 시민단체에서. 왜 오죽하면? 아니, 저는 그 생각이 아니라는 이야기라. 근데 그렇게 보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동훈이를 좋게 봐서 이 사람이 모든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호남의 표를 얻기 위해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상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제 이제 보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니, 그럼 총선을 표 얻기 위해서 광주에.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광주에 가서 아부를 한다?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이것이 92학번이거든요. 네. 그 민노총 정교조가 극성 부릴 때가 90년대 초예요. 그렇죠. 그 고대 연대 서울대에 있는 서울대 네. 그 서울대 교육학과 쪽에 정교조가 피크가 90년대예요. 노태우 정권 말기. 네. 그 속에서 하나의 그 머리 좋은 퀴즈가 원오브댐으로 퀴즈가 싹 튼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식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무리 속에서. 그러니까 전교조가 키운 하나의 수제라고 보면 돼요. 오늘 지니어스.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참 흥미로운 분석이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부터. 누가 봐도 부르주아의 온상이잖아요. 그 강남자파. 어머니부터. 그러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자기 입으로 강남자파라 했잖아요. 그 학번 나이 비슷하잖아요. 한 살 차이 그래요. 네. 그 노란 물이 그 당시에 전교조하고 그 세대 고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강남의 그 분위기 노란 물이 그다음에 이제 이 헝그리 배고픈 시대는 지났잖아요. 네. 냉장고 자동차로 국민학교 초등학교까지 라이드 대전해 주면서 애를 키운 그 애들이에요. 그 시대에. 이미 태어났을 때. 냉장고 자동이 다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6.25를 이야기합니까? 고생한 듯 이야기합니까? 너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서 출세하라는 그 교육 속에서 컸어요. 한동훈, 김건희가. 출세하라고 공부 잘해라. 그래 수재가 됐어요. 그 역사를 부모도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알 수가 있나? 역사를, 현대사를. 그 고등학교라든가 대학에 정교조한테 배운 그 물속에서 4.3이 나오고 5.18이 나오는데 그 진심이지 그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진심이지 그거는 표기가 아니에요. 자기 진심이지. 그 다음에 이번에 비서실장. 네. 김영동이. 김영동이가 지금 5대 의혹 사건이라가 자유일보라든가 스카이데일리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진위를 떠나서 정말 이 사람이 국가를 생각하고 보수의 마음을 달랜다면은 기자회견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이 더 많아지면 그렇지. 국힘당이 더 강력해진다? 그런 개변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정체성 문제인데. 정체성 문제를 완전히 훼손한 그런 문제인데 납득을 시키려면은 자기가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누구를 발언해야 되는데 자기를 정당하잖아요. 그거 오만입니다. 그런 지적 오만인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오만하고 똑같아. 똑같지. 검사 출신들이 반성 안 합니다. 한동훈이가 어지간한 잘못을 하지 않는 한 그렇다는 행동 보시오. 반성 안 합니다. 왜? 내가 고등학교 때 수석하고 1등하고 내가 3, 4학년 때 사시 붙고 내가 미국의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공부 잘하는 내 마누라가 미녀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반반은 변호사인데 내 가족의 내 스펙보다 난 자가 누구냐 나와봐. 이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이 정치에서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판사하는 건까지는 좋은데 이런 의식이
이것이 없어지려면 10년 걸려요, 이게. 검사 출신이 정치하려면 자세를 낮추는 게. 그러니까 테니스라든가 탁구라든가 테니스와 골프가 이걸 칠 때 초보자들이 힘 빼는 게 몇 년 걸린다 그러죠. 이게 힘 빼는 게 힘을 빼야 되는데 검사로서 어깨에 힘이 빠져야 되는데 그 빠지기 전에 이게 너무 컸단 말이에요. 빠지기 전에. 그럼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게? 이 교수님은 한동훈의 지금 그 정계 대비 네.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는 아주 보시는군요.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 그다음에 비서실장이 그렇죠. 장인어른이 그 중국 공산당 국적 갖고 있다. 어? 그러고 지금 저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 있는 서가무게 하고 형님하고 가깝지 형님한테. 그렇죠. 그러고 이제 문재인 탄핵을 안 하면 나는 탄핵 안 될 뻔 참모질 뻔했다.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나는 박수치고 좋아했다고 여러 차례 자익신문사에 칼럼을 썼어요. 그렇죠. 그 사람하고 인연을 같이 있었거든요. 사법연수원이다 인연을 서로 잘 알아요. 서울법대 인연 선후배로.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비서실장으로 총애하고 물론 한국 노총으로 해가지고 노조 출신이라 했지만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으로 아삼육으로 후배로 해가 아삼육으로 지냈다는 거는 한동훈 자체의 정체성이 이거는 자인지 우익인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을 바꾸고 여기에 자에게 말을 탔다가 또 팽개치고 우파를 갖다가 이 제주는 감당 못할 제주라. 소위 말하는 출세 만능주의자. 출세 만능주의자로 저는 위험하다 인물로 봐요. 그렇죠.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팀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아작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아작을. 대법원장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 죄값을 어떻게 할 거야? 반성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아작을 내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수호자들을 작살냈잖아요. 그러면 자기 반성으로 내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5.18 광주에 가서 눈물 흘린 것 빼기 다른 눈물 흘린 거 있습니까?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자기 반성에 아니라 지금 하는 노래는 전국을 돌아다니고 깊은 부상이 없이 국가에 대한 부상이 없이 막 돌아다니는데 거기에는 20대 30대 이쁜 여기자들하고 남기자 해가지고 막 대동하면서 막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팬덤 현상은 과연 이것이 노태우의 길이냐 박철원의 길이냐 총선 끝나면 고비가 와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 거침없이 오늘 말씀하셨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이고 벌써 그랬습니다. 네. 이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는 겁니다. 다음 2월 달에 그렇죠. 두 번째 수요일입니까? 네. 두 번째 두 번째 수요일 날 수요일. 4시. 예.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나가시면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네 내일 아침 7시 5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